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군사력을 키워 국토를 넓히고 이를 식민지화하여 세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것이 국가가 강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21세기에는 영토만 넓다고 하여 더 이상 강대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문화와 언어 등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가 진정한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와 군사력 등 물리적인 하드 파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영토와 군사가 있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력과 문화 등 수없이 많은 인문학적인 요소가 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에도 국가 간 영토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게다가 국경선을 나누고 있는 국가끼리는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영토와 국경으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양국가의 군대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 수백 명의 부상자가 나온 중국과 인도가 이에 해당되죠. 그런데 사실 인도와 중국 간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았는데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두 국가 간 국경선은 아직도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로 인한 문제로 중국과 인도는 1962년에 전쟁까지 치렀음에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었고 결국 지금까지도 3,500km에 육박하는 실질 통제선을 두고 경계하고 있어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중국과 인도 정부는 전쟁 재발만큼은 피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의한 바 있는데요. 최근 양국 군인들이 돌멩이와 주먹을 사용하여 싸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양 국가 간 국민들의 여론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인도 무역협회 등 인도의 민간 단체들은 중국산 불매 운동에 나섰고 인도 각지에서 중국 제품을 불태우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은 당장 비상에 빠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중국은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인도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장악했지만 최근 인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이 설문조사는 중국과 인도가 충돌하기 직전에 진행된 것이라 중국산 불매 운동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국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산 보이콘 영향으로 인도 소비자들이 선택을 바꾼다면 중국의 주요 경쟁자인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도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각 분야마다 물량 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인도 내 반중 정서를 고려해 자국 제품들에 대한 마케팅을 중단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인도와 중국의 갈등 상황에 미국과 러시아도 한마디씩 훈수두기에 이르렀는데요. 20일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인도와 중국이 국경지대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길 희망하며 외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외교적 정치적 지혜를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반응을 보면 마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미국은 동맹국들만의 상황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득에 맞춰 퍼즐 맞추듯이 동맹국들과 반중국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은 양 국가 간 사이에서 쏙 빠져 한일 간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에겐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했다는 모습을 보였고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한 일본에 대해서는 복구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모습과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반중국 체제를 만들려는 것처럼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은 다원화를 주장했었습니다. 푸틴이 이야기하는 다원화란 전 세계를 각 조각으로 모두 떼놓고 다시 재구성하여 큰 그림을 그릴 때 러시아의 유리한 국가들을 퍼즐처럼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 퍼즐 조각이 바로 중국과 인도인 것이죠. 실제로 러시아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구상의 경제력과 인구의 반 이상을 대표하며 서방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매우 거대한 세력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입장에서 인도와 중국은 꼭 필요한 국가이며 양 국가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20일 러시아 타스 통신도 자국 정부 입장에서 인도와 중국은 상호 존중하고 경제 협력을 함께하는 국가로서 매우 긴밀한 동맹국이라고 밝히며 양국 간 자체 해결을 촉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양국가 중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할 수 없는 러시아와 반대로 미국은 인도 편에 서서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군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와 국경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그들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영토를 불법적으로 주장해 주요 해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웃나라에만 불량 행위자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죠. 이렇게 중국에게만큼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지만 현재 발표되는 수치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한 나라는 바로 중국으로 약 45조 원 규모의 교역량을 보인 것입니다. 3월까지 하락하던 교역량은 한 달 만에 43%나 반등했죠. 지금까지 1위와 2위를 지키던 멕시코와 캐나다도 급락했지만 오직 중국만 급증한 것입니다. 그간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책임론과 홍콩 보안법 등 수많은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에선 가장 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실제로 미중 무역 합의는 전혀 약화되지 않았고 중국은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도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 박탈에 맞대응하여 1차 미중 무역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17일 미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이 보여주는 건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수입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상황은 처참함 그 자체입니다. 일자리는 말 그대로 증발하고 있고 실업률마저 폭등함에 따라 남은 일자리마저 방어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파산을 막기 위해 연준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증 수치는 다시 최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국 내 몇몇 주들은 부분 셧다운을 다시 시작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데요. 대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경제 지표의 혁신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가장 단기적인 방법은 농산품을 수출하는 것이죠.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농산품 수출을 통해 첫 대선 당시 힐러리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농업지대 팜벨트의 표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경제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농산품을 구매해줄 국가는 오직 중국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더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물론 반중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7일 하와이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양재츠 위원이 만나 회담을 진행했으며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약속했죠. 또한 최근 중국은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 등 농산품의 수입을 급격히 늘렸으며 대두의 경우 3분의 2가 중국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미국 내 여론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5월 바이든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후보는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모금액이 모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900억 원을 웃돌았던 것이죠. 게다가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만에 야심차게 유세를 강행했지만 유세장에 참석한 지지자들 규모는 캠프에서 예고한 것에 훨씬 못 미쳐 오히려 트럼프 재선에 부정적 전망을 키웠는데요. 앞서 트럼프 캠프는 행사를 앞두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며 엄청난 규모의 인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행사장에 못 들어올 초과 인원을 위한 별도의 장외 연설까지 준비했죠. 하지만 행사 당일 준비되어 있었던 19,000석 가운데 최소 3분의 1이 비어 있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야외 유세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의 예상치와 비교하면
이날 유세 규모는 굴욕적인 수준인데요. 유세를 진행한 오클라호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힐러리와의 대선 경쟁에서도 65%대 29%로 압승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심히 당황스러운 유세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고위 관리를 인용하여 유세장에 관중이 적었던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감축 방침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미군에 대한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고 독일이 대표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이 폭로한 회고록의 내용이 점차 공개됨에 따라 주동 미군처럼 한국도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위협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은 큰 실수라며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무역으로 38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외교안보 참모들에게 한반도에 왜 대규모 주한미군이 주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볼턴 전 보좌관과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이 논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결국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만큼 미군 철수의 위협이 한국을 향하게 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한미군은 철수될 수 있을까요? 주동미군과 주한미군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우선 지정학적인 입지면에서 한반도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 러시아까지 견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북한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긴장 수위를 올리는 상황이죠. 또한 20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핵무기로 소멸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전략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고 감히 우리를 위협하려 드는 누구라도 가차없이 징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미 30개 이상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바로 앞에 핵을 두고 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입니다. 게다가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가정할 때 사실상 주한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것도 병력을 쉽게 뺄 수 없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